2002년 8월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부었던 당시 태풍 루사의 영상입니다. 이때 강릉에선 하루 강수량 870mm로 대한민국 강수량 역대 1위의 기록을 새로 쓰며 5조 원을 넘는 재산 피해를 입혔죠. 이건 2003년 8월, 9월에 찾아온 맴입니다. 크레인을 쓰러뜨릴 정도의 기록적인 강풍으로 인명피해만 130명 넘게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최악의 태풍들을 압도한다는 태풍 흰남노가 5시간 뒤면 제주에 도착합니다.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서면서 제주는 벌써부터 거센 비와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욱 기자, 제주도가 이제 위험권에 든 게 맞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최남단인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평가받는 태풍 흰남노가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제주도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자정 무렵 태풍 흰남노가 제주도와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 육상과 해상 전역에 태풍 경보를 발효했고 중대본 역시 태풍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즉시 상향했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내일은 산지에 최고 600mm의 폭우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가 넘는 강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초속 50, 60m면 달리는 자동차를 뒤집힌다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한반도 상륙까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제주공항은 당연히 모두 결항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객선은 일찍이 중단이 됐고 제주를 잇는 항공편 역시 오늘 오후부터 모두 결항이 되면서 현재 제주를 잇는 모든 길이 끊긴 상황입니다. 학교 수업도 멈춰섰습니다. 제주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오늘과 내일 태풍 피해에 대비해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어제부터 제주에는 77건의 태풍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로수가 무너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가장 근접할 내일 새벽엔 강한 풍속의 비바람이 예고된 만큼 태풍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이번 태풍은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조 시기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안가 저지대엔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죠.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전남 여수 극동항 찾아보겠습니다. 정치훈 기자, 현재 여수 기상 어떻습니까? 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수 날씨가 평온했었는데 이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곳 국동항을 비롯한 전남 지역 포구에는 어선 2만 7천여 척이 발이 묶인 채 태풍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여수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가까운 바다를 비롯한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상대로라면 태풍 흰남노는 내일 새벽 5시쯤 이곳 여수 앞바다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시각이 만조 시각과 겹친다는 겁니다.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해일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요 관광지도 썰렁했겠습니다. 통제 구간이 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취재진이 여수 주요 관광지를 돌아봤는데 이 태풍 때문에 문을 닫은 가게도 많았고 이 주요 관광지마다 인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태풍 때마다 높은 파도가 치는 동백섬, 오동도도 오늘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낚시를 하거나 산책을 하던 해안가 공원도 출입이 통제됐고요. 또 이곳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 섬을 잇는 54개 항로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와 거북선대교, 돌산대교도 초속 25m 이상 강풍이 이어질 경우 통제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400mm 비가 쏟아질 것으로 미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엔 내일 오전에 흰남노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태풍은 오른쪽에 위치한 곳에 피해가 더 크다고 하죠. 홍지호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 기자, 통영은 지금 그래도 좀 조용하네요. 제가 나와 있는 경남 통영 강구안에는 지금 내리는 비는 그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강한 먹구름이 있고 강한 바람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인근 앞바다에 있는 태풍 흰남노가 내일 오전 6시쯤
이곳 통영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곳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돌아다니는 어선 없이 배들이 다 결박돼 있고요. 상인들은 주민센터에서 받은 모래주머니를 가게 앞에 쌓고 비닐과 테이프로 출입구를 막으면서 태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미 때도 제가 여기 있었는데 너무 크게 당해가지고 이제는 매년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조금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에 한 번씩 오는 태풍이 겁이 납니다. 경남 지역에선 어선 13,000여 척이 대피를 마쳤고 여객선들도 모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곳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밤 9시까지 귀가할 것을 당부하는 방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통영은 태풍의 중심 부분에서 4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이라 내일 새벽과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후에도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과 일부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전체 공무원 3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경남과 부산, 울산의 모든 학교들은 내일 등교 없이 원격 수업이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 강구안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지금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들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봤지만 사실 이번 태풍은 워낙 반경도 크고 또 세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남 목포에서 강원 강릉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초속 25m 이상 폭풍 위험 지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수도권에도 이틀간 최대 400mm의 폭우와 강한 바람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흰남노의 위력과 앞으로의 경로, 심가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흰남노는 현재 북위 30도 선을 넘어서 점점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북위 30도는 위치로 볼 때 태풍에 대한 경계 감시 수준을 넘어선 비상구역으로 이 구간에서 보통 세력이 조금 약화돼서 올라오기 마련인데 흰남노는 다릅니다. 중심 기압이 935헥토파스칼의 초속 49m의 최대 풍속을 유지하며 태풍의 눈이 더 뚜렷해지고 기압계의 영향으로 세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힘이 센 만큼 영향을 미치는 반경도 넓은데요. 비도 비지만 바람이 특히 위협적입니다. 상륙 시점의 최대 풍속이 초속 43m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초속 40m였던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를 넘어서서 국내 기상관측사상 가장 강한 위력입니다. 태풍의 폭풍 반경이 약 180km로 전라도, 경상도 등의 남부지방 전역에 더해서 강원 남부지방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폭풍 반경에는 초속 25m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건물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이런 바람과 함께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600mm 이상, 남해안에는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기에 초속 15m의 강풍 반경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반경이 400km를 넘어섭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상청장이 구체적인 경로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최대 고비가 될 시기는 오늘 밤 12시부터 내일 오전 11시까지의 11시간입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태풍을 맞는 건 제주. 흰남노는 내일 자정 940헥토파스칼, 매우 강해 상태로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납니다. 이후 서귀포 북동쪽 해상을 지난 흰남노는 부산과 통영 사이의 경남 남해안에 강도 강해 상태로 상륙할 걸로 예측됩니다. 상륙 시점은 오전 6시 전후, 이전에 예보했던 오전 9시보다 3시간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현재 기상청의 예측대로라면 통영과 거제는 오전 6시, 부산과 창원, 김해가 오전 7시, 울산과 포항은 오전 8시에 태풍이 최근접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오전 9시에 흰남노와 가장 근접하는데 거리가 280km가량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경기 남부에는 400mm의 강한 비와 함께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이후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 울산과 경주 부근, 울릉도를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살짝 비껴간 대만에선 차량이 뒤집히고 가로수가 부러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나쳐오면 강도가 약해져야 하는데 흰남노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태풍입니다. 계속 세력을 키워서 지나가는 주변엔 안 위험한 곳이 없을 정도죠. 지금까지 매미나 루사처럼 강력했던 태풍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었는지 길기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온 동네가 진흙투성이가 됐고 주민들은 저마다 물을 빼거나 가구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2002년 한반도를 덮친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힙니다. 강릉에 하루 870.5mm라는 역대급 폭우를 퍼부은 루사는 사망 실종자 246명, 약 5조 1,479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매미는 강한 바람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60m. 매미의 강풍에 부산항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들은 속절없이 쓰러졌고 부산 구포교는 중간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131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959년 추석에 상륙한 태풍 사라는 사망 실종자가 849명 발생했고 이재민은 37만 명이 넘게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수도권을 직접 관통한 태풍 곰파스에 인천 문학경기장 지붕은 찢겨 나갔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문제는 앞선 태풍들보다 이번 흰남노의 위력이 더욱 강하다는 점입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한데 상륙 시점의 흰남노 중심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정도로 사라나 매미보다 더 낮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인데 태풍 흰남노는 반경이 400km에 달한다고 하죠. 부산을 스쳐만 가도 서울까지, 그러니까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행동 요령, 이규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초속 50m 안팎의 폭풍을 동반하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속 180km의 속도로 올라오는 겁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4m 이상이면 사람이나 바위가 날아갈 위험이 있고 초속 54m 바람에는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리창 파손 등 강풍 피해를 막으려면 창문과 창틀 사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창틀과 창이 고정된 경우 초속 50m 강풍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조금 헐겁거나 하면 바람이 불 때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로 이렇게 떨림이 발생을 해서요. 두꺼운 종이를 조금 접으셔가지고 창틀끼리 좀 끼워서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 이게 가장 효과적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맨홀 뚜껑이 유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는 만큼 걸어서 이동할 때는 맨홀 근처를 피해야 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도 피해야 합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산림재해 정보 시스템 앱을 이용해서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지붕이나 입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시키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북상하고 있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태풍의 경로와 속도는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이번 태풍은 한반도에 가까워지면서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느렸기 때문에 이번 빨라진 태풍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보통은 이 중위도 부근, 저위도 부근의 북위 한 5에서 15도 정도 사이에서 발생한 태풍은 태풍 자체가 북진하려고 하는 그 바람의 힘을 거스르는 그 전반적인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속도가 평균 한 시속 17에서 19km 정도 내야 되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km 안팎으로 거의 경보 수준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은 채로 좀 이동을 해서 세력을 키웠고요. 그리고 이 중위도 부근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편서풍, 전체 대규모의 어떤 바람을 지배하는 편서풍이
태풍이 진행하려고 하는 바람의 가속화되기 때문에 보통 30-40km 정도 속도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도권에 접근을 했을 때 그냥 여느 태풍과 비슷한 수준의 태풍의 속도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전해드리기로 11시간 정도가 위기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건 그럼 언제쯤 될까요? 내일 일단은 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졌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한 오전 9시 정도면은 동해상으로 다시 육상을 관통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울릉도 독도 부근까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한 정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강원 영동 지역은 그때까지도 바람의 영향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 우리나라를 딱 반으로 날랐을 때 오전 중에는 우리나라 서쪽 지역이 대부분 태풍 상황이 종료가 될 겁니다. 뭐 비가 멎어서 태풍특보가 호우특보는 해제가 되고 풍랑특보나 강풍특보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서쪽 지역은 태풍의 상황이 종료가 될 거고요. 내일 오후가 돼서야 이제 동쪽 지역도 서서히 종료가 되면서 그래도 한 수요일 정도가 돼야지 좀 이제 태풍이 물러나겠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풍 하면은 어떤 거는 바람이 세고 어떤 건 비가 많이 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양쪽 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태풍 자체가 만들어지는 태생 자체가 뜨거운 그 바다 위에서 어마어마한 바다 열기와 수증기를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량의 수증기, 많은 양의 비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해수면 그 온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평년보다 한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하면서 그 지역에서 느린 속도로 굉장히 몸집을 키웠던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거대한 그 강풍의 반경 안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그 지금 북서쪽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기 불안정까지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 거대한 반경 안에 강한 비구름과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비와 바람 그 어느 하나 순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한 겁니다. 뭐 다 조심해야겠지만 태풍은 아무래도 그 반경 오른쪽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통 이제 위험 반원 그리고 이제 가항 반원이라고 해서 중위도권에 접근을 하면은 태풍이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거는 그 반시계 방향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바람의 방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태풍의 속도가 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많게는 한 초속 한 10m 정도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왼쪽 크겠네요.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자체적으로 회전하려는 방향과 그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좀 강풍이 잦아드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태풍은 워낙 강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을 따지는 것은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폭풍 해일도 동반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태풍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서 차라리 이런 강한 강도의 태풍은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차라리 지나는 것이 전 좀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만조 시간과 겹쳐지는 부분, 그러니까 태풍이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여수, 광양, 이 남해안 지역에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 만조 시간과 시간이 거의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득 차오른 바다가 이 거대한 거의 한 초속 한 50m 정도의 바람이 바닷물을 거의 육지에 이렇게 퍼나르는 듯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군요. 그 바닷가 해안가 주변 지역은 이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야기가 되고 또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서 1km나 떨어진 지점에서도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다량이 육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저지대에 계신 해안가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피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와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경남 내륙 지방에선 태풍이 관통한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떨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죠. 상인들은 대목과 맞물려 손해가 크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강재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풍 흰남노 상륙을 앞둔 울산 태화시장.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침수 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화장실 하수구 역류를 막기 위해 테이프를 2번, 3번 붙이는가 하면 그 위에 모래주머니까지 쌓아둡니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하니 상인들은 다가오는 밤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너무 노심초사해가 지금요 안절부절이고 진짜 이거요 어디 갖다 넣을 수도 없어요. 내 몸 같으면 어디 대피를 한다 하지만 추석 대목과 맞물린 시기라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추석인데 손님들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오늘 비가 저녁에 온다면 이 지금 심각하게 잠겨요. 상인들이 하루불 하루 먹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 생계에 직접적인 그 피해를 입다 보니까.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이렇게 차수판까지 설치해뒀지만 상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특히 2016년 겪은 태풍 차바의 악몽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시 차바는 1시간에 140mm에 달하는 많은 비를 쏟아내면서 태화시장 점포 300여 개가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내일 새벽 반갑지 않은 손님 흰남노를 맞는 울산 상인들에게 오늘 밤은 상당히 길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지만 그래도 태풍의 중심이 관통하는 경상도만큼 떨고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번 태풍은 2003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매미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하니까 더 그렇겠죠. 마산과 부산, 포항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산입니다. 표선호 기자, 지금 어디입니까? 네, 마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마산에도 태풍 흰남노의 영향이 느껴집니까? 네, 이곳 마산은 오후부터 약한 빗줄기가 내리더니 현재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도는 심하지는 않은데요. 대신 바람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내일 오전 7시쯤 이곳 마산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산은 2003년 태풍 매미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 마산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강타했을 때 사망자만 18명이 나왔을 정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 매미와 경로는 유사한데 위력은 더욱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상륙하는 시간과 만조 시각이 겹칠 것으로 예상돼 폭풍과 해일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마산의 만조 시간은 내일 새벽 4시 54분으로 기상청은 마산에 2m 50cm의 높은 해일이 밀어닥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강력한 태풍 매미를 겪어본 마산 어시장 상인들은 이번 흰남노 상륙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단막으로 막고 모래주머니와 비닐로 입구를 원천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도 파도가 넘어오지 않게 해안가 일대에 방제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높이 2m, 폭 200m 규모의 차수벽을 가동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마산항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번에는 해안가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지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7, 80층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2년 전 태풍 마이삭 때 이곳에서 빌딩풍의 위력이 처음으로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태풍이 근접했을 때 바다 쪽보다 빌딩 사이 바람이 2배 정도 거셌습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m에 이를 전망이어서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만약 초속 60m/s로 올 때 이 빌딩풍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는 80 이상의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간판들 다 날아갈 수도 있고요. 부산에는 파도가 최고 12m까지 일 것으로 보여 해일과 월파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안가 상인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하판으로 아예 건물 입구를 막아버렸는데요. 콘크리트를 넣어서 굳힌 포대자루를 어른 키 높이만큼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태풍 매미 때 대형 크레인이 쓰러졌던 부산항에선 컨테이너와 크레인을 고정하는 작업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저지대 침수도 우려됩니다.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부산 동구와 남구 상습 침수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내일 아침 7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조 시각이 내일 새벽 4시 반쯤이라 부산은 이때부터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태풍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마지막 길목이죠. 경북 동해안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포항 연결하겠습니다. 심희원 기자, 현재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후 들어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6시부터 대구 경북에 태풍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50mm인데요. 울릉도, 독도 등에선 최대 4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돼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최대 순간 풍속 30에서 40m, 대구 경북은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어선 3천여 척이 대피한 채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창문을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고 모래주머니를 쌓아 비바람에 대비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태풍이 지나는 내일 오전 8시 전후가 최대 고비입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날 때까지는 가능하면 집 밖을 나서지 말아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대기하며 태풍 흰남노의 상황을 점검하고 또 대책을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폭우 때 일찍 퇴근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에겐 선 조치 후 보고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민방위 복을 입고 출근길 문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초강력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과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어제 대비 상황 점검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선 조치 후 보고를 언급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피해 우려 지역인 제주와 경남, 부산 그리고 울산 광역단체장과 5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저지대 주민과 조선소 등 산업시설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퇴근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며 필요시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수도권에 큰 피해를 준 폭우 때 상황실에 머물지 않고 자택으로 퇴근을 했다는 야권 등의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와 재해보험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도 전력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거듭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수도권에도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죠. 지난달 집중호우를 겪은 뒤 가슴 졸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던 서울 강남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종미 기자, 많은 분들이 우산을 다 쓰고 있네요. 네, 어제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곳 서울 지역은 지금도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 113m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12시에는 이곳 강남에 시간당 15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현재 호우주의보만 내려져 있는 상황으로 태풍의 직접 영향권은 아닌데요.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서울에 100에서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양재천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서울 대부분 도로는 통제 구간 없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태풍 피해를 겪을까 걱정하는 직장인들이 퇴근 시각에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 지역은 지난 8월 폭우 때 피해가 컸던 곳이잖아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부터 이번 폭우에 대비해 긴급 근무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양재천을 비롯해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 27곳은 일찌감치 출입 통제에 들어갔고 우면산과 청계산 등 주요 등산로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곳 강남역은 특히 지난달 폭우 때 침수 피해가 컸던 곳인데요. 지자체에선 현재까지 위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 건물들은 침수 위험이 있으면 곧바로 차수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강남역에도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놓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요. 맨홀 뚜껑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내일 서울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전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중학교는 휴업과 원격 수업 중 학교가 선택하게 했고 고등학교는 등교 수업 여부를 학교장 판단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MBN 뉴스 김종인입니다. 지난달 침수 피해를 겪은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과 신림동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태풍 흰남노 소식에 또 걱정입니다. 아직 복구도 다 못했거든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 지난 주말 거의 모든 세대가 마을로 돌아왔지만 아직 마을 복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마을로 현재는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근데 복구가 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장판 깔고 주무시면서 정리를 하고. 피해 복구만으로도 하루가 바쁜데 태풍 흰남노까지 북상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힘이 빠집니다.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구룡마을은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복구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림천이 범람할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신림동 빌라촌. 유순애 씨가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엔 당시 성인 남성 키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갑자기 20분 만에 물이 들어와가 찼는데 집안에 살림살이 하나도 못 건지고. 다시 폭우와 함께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불안한 밤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뿐인가요? 저녁에 밥도 못 먹었어요. 아저씨 밤새도록 지켰지요. 왔다 갔다. 차오르는 빗물을 속절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이재민들에게 태풍은 더없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배달 라이더들도 다가오는 태풍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못 나가니 오히려 주문이 더 많아지거든요. 차라리 한시적 영업 중단을 배달 플랫폼 업체가 결정해주면 좋을 텐데 상황을 보겠다며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까지 찬 물을 가르고 나아가고 아예 바이크에서 내려 음식을 들고 갑니다. 지난달 초 서울 강남 일대에 폭우가 쏟아질 때 배달에 나선 라이더들의 모습입니다. 치킨 배달비가 25,000원으로 설정된 앱을 두고 사람 목숨과 돈을 바꿔치기 한다며 당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상륙을 앞둔 태풍 흰남노를 두고 라이더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운영을 할 것 같긴 한데 프리랜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영업을 강행할지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등은 이미 태풍에 대비해 종사자 안전을 위해 배송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이더들은 플랫폼 업체도 태풍에 대한 운행 여부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무엇보다 휴업 수당이 하루에 74,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 전문 음식점은 당장 내일 배달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있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 문자 뜨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하니까. 배달업체들은 지역별 기상 상황에 따라 서비스 범위 축소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월 폭설 때와 같이 날씨가 극단적 상황이 돼서야 공지를 내리는 패턴이 반복돼 배달 종사자들에게 안전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은 내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맞불 공세를 놓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을 권유 또는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했던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모 씨가 절연한 시점이
윤 대통령의 말과 다르다며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입니다. 5월 20일 날 절연했다고 했는데 6월 16일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 땡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고발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민주당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담과 로펌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윤 대통령은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며 직접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을 리가 없죠.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진술의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큰 피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하게 진실을 가리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 통보까지 하는 거, 야당 대표를 창피를 줘서 여론의 주도권을 주려는 것밖에 안. 이원석 후보자는 이 대표 측이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그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부실 수사라는 야당 공세 역시 일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 직무대리에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또 자신이 과거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백길중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검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앞서 여러 차례 특검을 보셨겠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재가를 해줘야 그렇죠.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재가를 해줄 리가 없겠죠. 네. 따라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제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뒤집을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 해도 200표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또 본회의 표결 전 단계인 법사위 통과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논의할 법사위 전체 위원은 18명이고 이 중 민주당 의원은 10명입니다. 범야권이라 볼 수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더하면 11명으로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60% 이상 찬성의 요건은 충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무리 법사위원장이라도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을 끝까지 기피하고 해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김도우 위원장의 사회권을 박탈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고발 수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수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 원칙입니다.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수사는 못하지만 재임 기간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나흘 뒤로 다가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해두면 임기 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임기가 끝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정말 전쟁하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권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전쟁이 아닌 하나의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으로부터 받은 문자였죠. 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전쟁입니다라고 한 표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결국 새 비상대책위 출범 위한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비대위로의 전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원래 당원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라고 된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경우 등으로 바꾼 겁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로 선출된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5인 중에서 80%인 4인이 사퇴했음에도 전국위원회 보궐선거를 통해 결론을 보충하게 된다면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재원,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등 5명 중 4명이 이미 사퇴한 상태였으니까 개정된 당원에 따르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늘 국민의힘 전국위원 제적 709명 중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것도 뭐 소급되는지 여부도 따져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대위원들은 오늘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다 사퇴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럼 어떻게 꾸려지게 됩니까? 네, 오늘 오전에 당원을 개정한 국민의힘은 오후에 상임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고 바뀐 당원에 의거해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의결하기 위해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오는 7일이나 8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하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냐고 반발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의원이 다시 또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만약에 사퇴한 비대위원들을 다시 또 세우면 가처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치톡톡 지금까지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놓고 고발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국 검찰이 경찰입니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 이혁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과거 강의를 했던 대학교의 각종 이력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사과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을 8개월에 걸쳐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검토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는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이력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지만 채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번 주 고발인 측에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고발인 측은 정확한 불송치 이유를 살펴본 뒤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늘었지만
입석 제한마저 강화되면서 수도권 광역버스 정류장에선 매일 아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부족해서죠. 정부가 중간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만들고 운행 횟수도 216번 더 늘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버스 대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박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정류장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버스를 탔지만 눈앞에서 만석, 허탈하게 버스에서 내립니다. 시민들은 제 시간에 출근을 못할까 발을 구르고 다툼까지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그래요. 보통은 5대 이상 보내죠. 7시에 일어날 걸 6시에 일어나도 못 타요. 이 정류장은 서울로 가는 노선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다 보니 버스가 도착해도 만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광역버스 출퇴근 직장인이 크게 늘어난 데다 입석 제한까지 강화되면서 좌석수가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매일 아침 버스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79개 노선에 전세버스 등 216회를 추가 투입하고 좌석이 70석인 2층 전기버스를 주요 노선에 투입합니다. 좌석이 꽉 차 무정차 통과가 잦은 중간 정류장부터 운행하는 버스도 이번 달부터 생깁니다. 탑승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9월까지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시달한 다음 정부는 연말까지는 계획된 증차 대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부품난으로 버스 제작이 지연될 우려도 있어 혼잡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70원도 넘어섰습니다. 1,400원이 목전에 있죠. 지속되는 달러 강세로 이를 막으려다 보니 외환 보유액은 줄고 1년 이하 만기로 빌려온 단기 외채 비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은행 기업들이 급전을 위해 빌린 돈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65원으로 시작하며 개장하자마자 연고점을 갱신한 원달러 환율. 장중 1,374.7원까지 오르며 상승폭을 계속 넓히다 결국 1,37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일 13년 5개월 만에 1,360원을 돌파하고 다음 거래일에 곧바로 1,370원 고지마저 뚫은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커지며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회의를 소집한 정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높아진 환율 수준과는 달리 대외 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특히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 비율이 4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단기 외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일요일 아침 캐나다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10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 2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무려 13곳을 돌면서 칼부림을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남서부 서스케처원의 외딴 원주민 마을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오전 갑작스런 흉기 난동으로 10명이 숨지고 최소 15명이 다쳤습니다. 무려 13곳을 돌며 칼부림을 벌인 용의자 2명은 무장한 채 달아났습니다. Some of the victims have been targeted by the suspect and others have been attacked randomly. 두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탄 차가 300km쯤 떨어진 도시에서 목격됐다는 제보를 받고 추적 중입니다. 원주민 단체는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원주민 사회에 마약이 만연하며 벌어진 범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랜 차별로 인한 원주민 마을의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중국 쓰촨성 성도 청두시에서 남서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쓰촨성은 2급 비상대응 태세를 발령하고 응급주의부를 꾸려 피해 주민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가 7연승을 달리며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선두 SSG에 4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턱밑까지 쫓아온 LG, 그리고 3년 전 역전 우승을 내줬던 악몽이 떠오르는 SSG. 내일 태풍 때문에 경기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운명의 2연전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치고 또 치고 한 회에만 9점을 뽑아내 롯데를 14대 1로 대파하고 7연승을 달린 LG의 원동력은 폭발적인 타선의 힘입니다. 팀 타율과 장타율, 득점 부문 전체 1위를 달리는 LG 타선은 매 경기 불을 뿜으며 신바람 나는 2위 질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투수진도 최다승 듀오 켈리와 플러코를 중심으로 철옹성으로 변하면서 어느덧 선두 SSG를 4경기 차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투타의 조화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SSG를 꼭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경기하는 팀만 이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선의 힘으로 순항하는 LG와 정반대로 선두 SSG의 골칫거리는 타선입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팀 타율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타선이 침체에 빠졌고 뒷문까지 불안해져 선발 자원 문승원을 마무리로 바꿨습니다. 3년 전 9경기 차까지 앞서다 마지막 날 두산에 역전 우승을 내줬던 악몽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SSG는 추신수의 복귀로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악몽 재현을 막기 위해 에이스 김광현을 내세운 SSG와 기적의 역전 우승을 꿈꾸며 영건 이민호를 출격시킨 LG. 두 팀의 운명을 건 2연전은 내일부터 잠실에서 펼쳐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귀화를 추진 중인 몽골 출신의 목포 여상 3학년 어르엉 선수가 전체 1순위로 페퍼저축은행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국가대표 세터 염혜선의 부모가 입양해 염어르헝으로 불리기도 하죠. 키 195cm의 장신 초특급 센터인데요.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태풍이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인데요. 오늘 자정을 전후해 제주를 관통해 이후 경남 남해안을 상륙하겠고 이후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호남과 경남의 태풍주의보가 제주와 남해상으로는 태풍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특보는 앞으로 동해 전해상과 내륙으로 더욱더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의 레이더 영상입니다. 이미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6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 지역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경상권 동해안에 4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60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이 정도면 사람은 물론이고요. 철탑도 날아가는 정도의 강풍입니다.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